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부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사 양력도 본인이 해주세요. 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홍석영 의원님과 또 의회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정말 환대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따뜻해지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가 빌려서 탄소 중립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도 그래도 한 20년 동안은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왔고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사실 하나하나 들어가서 얘기하려면은 너무 많은 얘기가 펼쳐지지만 오늘은 요즘 기후 문제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구나. 그래서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 제천시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천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질의응답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라고 붙였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기후 문제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해군 대령님께서 해군에 와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얘기를 강의해 줄 수 없겠냐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군사활동을 하면서 또는 장병들이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이 얼마만큼이 되는지 그걸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이 함께 준비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최근의 보고서입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깊은 바다까지 기후변화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1960년대부터거든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아주 급상승하고 있고 또 지구상에 가장 더웠던 8번이 지난 8년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느끼는 왜 이렇게 비가 안 오지? 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태풍의 강도가 세지? 와, 요즘 가뭄 때문에 산불이 왜 이렇게 심각해지지? 가수원에 과수가 안 열렸어. 냉해가 너무 심각한데?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걸 체질적으로 그냥 느끼고 계십니다. 정말 심각해지고 있구나 라는 건데요. 실제로 제 친구가 제주도에서 제주 바다에 다이빙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제주 바다에서 산 꼭대기에서 바닷속 깊이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사진을 이걸 보내주더라고요. 보면은 제주도 한라산의 구상나무 침엽수림이 죽어가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제주 바다에서 찍은 산호초인데 이게 우리 바다에서 원래 서식하지 않는 아열대 산호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벌써 아열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도 기후위기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베트남, 태국 50도 넘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여름이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라든지 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여러분 50일 가까이 진행됐던 장마, 이건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올해 이번 여름 한국도 상당한 이상기후가 예상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바다의 해수 온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찍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례적으로 바닷물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기후변화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더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이상기후가 심해지는 사회에 살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씨가 오른 시기입니다. 1.1도씨. 그러면 오늘도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지금 80억이 넘었죠.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면서 화석 에너지를 태우고 또 뭐 농사도 짓고 뭐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특히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CO2가 배출이 되겠습니까? 또 비행기 날아다니죠. 또 선박들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다 화석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많이 배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과학자들이 2018년도에 1.5도씨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도씨가 올라가면은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열심히 연구해서 토론해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1.5도씨가 올라가면은 전 세계 바다의 산호초가 70에서 90%가 사라지고 2도씨가 올라가게 되면은 99% 이상 사라진다. 2도씨가 오른 지구에서는 전 세계 바닷속의 산호초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북극에 떠 있는 거대한 해빙인데요. 1.5도씨가 올라가게 되면은 북극의 해빙이 100년에 한 번씩 모두 사라지고 2도씨가 올라가게 되면은 10년에 한 번씩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복원이 불가능하다. 자, 2도씨의 지구가 어떨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과학자들의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1.5도씨를 넘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1.5도씨. 지금 몇 도가 올랐다고요? 1.1도씨. 지금 1.1도씨니까 1.5도씨까지는 0.4도씨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 2018년도에 이 보고서에 아주 중요한 그래프 두 개가 나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시간축이고요. 요게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요 선이 넘지 말라고 하는 1.5도씨 선입니다. 자, 지금 이 추세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 바로 2030년대 중반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도씨.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2030년대 중반이면은 이제 10년, 15년 정도 남은 거죠. 여기서 시간이 별로 없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요. 저도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탄소 중립 그래프를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좀 철렁하고 내려앉거든요. 탄소 중립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말합니다. 자, 이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온 양인데요. 탄소 중립은 이게 내려가서 0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0이 되는 거는 배출을 아예 안 하는 방법이 있고 배출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걸 숲이 흡수해 가지고 상쇄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탄소 중립은 이 정의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숨 배출 제로인 상태. 저는 2018년도에 이 그래프를 보고 저도 기후변화 대응하려면 온실가스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아예 배출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다라는 게 본격적으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런 거죠. 만약 이거 달성 못하면 어때? 달성 못하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2도, 3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지금 만만치 않은 숙제가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이 그래프는 이걸 또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정도의 문명을 만들기까지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1800년도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이렇게 황토색으로 깔려 있는 게 바로 나무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었던 겁니다. 인류 최초의 에너지가 나무였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석탄이 등장하고 석유가 등장하고 이 천연가스가 등장합니다. 이걸 딱 보면은 전 세계가 화석 에너지를 써온 역사가 사실상은 지난 한 1950년, 1970년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석 에너지를 태웠기 때문에 CO2가 배출이 되고 그것 때문에 1.1도씨가 짧은 기간에 훅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오르지 않게 하려면 줄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되는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끌어내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2050년입니다. 그러면 30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탄소 중립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여러분도 제가 이거 보여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막 답답해지지 않으세요? 어려울 거다. 어떻게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이만큼 쓰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도 그것도 시간도 30년 안에 이게 가능하겠어? 한국은 이거 선언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국제사회가 선언을 한 거예요. 2020년도에 이미 100개가 넘는 나라가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기에 딱 돌아와서 어떻게 생각보다 빠르게 탄소 중립 선언을 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안 나오는데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해서 청소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학교에 안 가는 시위를 하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른들이 뭐 하고 있냐라고 외쳤던 게 사실상은 이 탄소 중립 선언을 당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기후 재난의 강도가 점점 세졌습니다. 여러분도 지난해 뉴스를 보면은 유럽의 폭염이라든지 미국의 산불이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피해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빠르게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이 올해 3월 달에 과학자들이 6차 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IPCC 과학자들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자, 요게 이 스펙트럼이 바로 지구 온도의 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한 색깔일수록 지구 평균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자, 1900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가 1.1도씨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생은 지금 2살인가요? 자, 2020년생이 30세가 됐을 때 그리고 70세가 됐을 때 자, 생각해보면 2020년생은 2120년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 자, 그런데 이 2020년생이 몇 도가 오른 지구에서 살아가게 될지는 2020년생이 결정하지 않아요. 누가 결정하죠?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2020년생이 앞으로 살아갈 지구 평균 기온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도 재난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와, 지금 막 기어다니는 아이가 30세의 청년이 됐을 때 그때 지구 평균 기온은 몇 도가 됐을까? 여러분 몇 도가 될 것 같으세요? 그쵸? 이게 우리에게 숙제가 쥐어졌다라는 게 저는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어린이들을 보면은 2018년도에 미세먼지 너무 심각하다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학교에 마스크 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와서 또 3년 동안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그러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는 마스크가 거의 필수품처럼 자리 잡았는데 기후재난이 점점 더 심해지면은 와우, 2020년생이 앞으로가 살아갈 한국에서는 마스크만으로 될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지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5도씨를 가려면은 전 세계 배출량이 이렇게 줄어야 됩니다. 2도씨로 가려면 이렇게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가 기후변화 너무 심각하다고 온실가스 줄이자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를 다 달성했을 때도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줄어드는 경로가 아니라 현상 유지 경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게 되면은 지구 평균 기온은 2100년경에 몇 도가 된다? 3.2도씨가 오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와 미래의 지구의 상황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다행히 5월 달 기준으로 전 세계 몇 개 국가, 128개 국가와 200개가 넘는 도시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됐어요. 하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정말로 구현해내는가가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정말 하는지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유럽연합은 교토의정서 때부터 온실가스를 줄여왔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가 기후 악당이라고 해서 뛰쳐나갔지만 미국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경로에 있습니다. 일본도 올해 초부터 GX 프로젝트라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뭘까라고 봤더니 2030년에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2030년에 감축 목표 수치를 보시면은 55% 줄이고 46% 줄이고, 자,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2030년의 목표도 만만치 않죠. 자, 이걸 지키려면은 뭘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옵니다. 유럽은 건물, 교통, 에너지, 순환경제, 농업, 생물 다양성 정말 꼼꼼하게 정책을 세웠고요. 미국은 재생에너지하고 전기차 이런 형태로 세웠습니다. 자,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 투입 없는 정책은 사실은 그냥 비어있는 정책이죠. 그런데 돈을 투입합니다. EU가 한 1,500조,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이 한 600조, 일본이 1,000조 정도의 돈을 투입합니다. 그 다음 탄소 배출이 주로 화석에너지에서 나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립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에 거의 70%를 전력 중에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선언 이후에 정책을 만들고 돈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 저는 미국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IRA라고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핵심은 미국의 녹색 산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석유도 많이 나고 가스도 많이 나고 화석에너지 기업도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탄소 중립한다는 것은 화석에너지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당연히 실업이 발생하겠죠. 실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녹색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녹색 산업을 미국 안에 유치를 합니다. 어떻게 유치하느냐? 보조금 주고 세액 공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이 정책을 지켜보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한국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특히 태양광에 있어서 독일, 영국, 한국 시장 태양광 점유율 1위입니다. 태양광 관련한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 기업인데요. 이번에 하나큐셀이 미국에다가 태양광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3조 2천억짜리 공장을 짓습니다.
미국에 이 정도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투자하는 계기가 뭐냐면은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면은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예상하는 세액 공제액이 1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요 녹색 산업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 기업도 미국으로 가고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유럽에서 탄소 중립 산업 지원법이란 걸 냅니다. 야, 미국 가지 말고 유럽에서 생산하면서 유럽에서 일자리 만들어줘 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독일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느냐를 봤는데요. 여러분 독일이 유럽 같은 경우가 안 그래도 이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받아 쓰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파괴가 돼서 거의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우리 집에 태양광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또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태양광 설치가 막 늘어났어요.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을 많이 팔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독일에서 태양광 설치하겠습니다라고 신청 오면은 주문이 밀려가지고 8개월 뒤에나 설치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한 달에 100명씩 태양광 설치 기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100명을 다 못 뽑을 정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또 에너지 난, 에너지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세상이 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하나큐셀은 독일에다가 뭘 판매하느냐 봤더니 태양광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저장 장치, 에너지 관리 시스템 4개를 같이 판다는 거예요. 4개를 왜 같이 파냐라고 했더니 태양광이 낮에 전기를 많이 생산해 놨다가 이 전력이 부족해서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은 저장해 놓은 전기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는 모델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태양광 생산해서 우리 집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장 장치까지 결합해서 저장해 놨다가 전기 쌀 때는 저장해 놨다가 우리 집도 쓰고 비쌀 때는 저장된 전기를 파는 이런 구조로 에너지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여러분께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너무 개몽적으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전환하고 에너지를 아껴야 됩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전기요금 올랐다라는 뉴스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전기요금 저가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한전 적자가 거의 77조에 육박합니다. 이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기요금이든 가스요금이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가격이 올랐으니까 올려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원 정책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 지원 정책도 같이 가야 되는데요. 제가 미국의 백악관 사이트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백악관이죠. 여기에 클린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여기에 클릭해서 딱 들어갔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고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돈을 아낄 수 있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돈을 아낄 수 있는 법. 돈을 어떻게 아끼죠? 라고 했더니 이런 겁니다. 자, 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하게 되면은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문과 창문을 수리하면은 100% 비용 환급에 이걸 했을 때는 난방비가 20에서 30%가 줄어들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세금 공제를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비용도 아끼고 온실가스도 줄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라고 그래프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게 가능하려면은 개개인의 실천도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실천 없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변화는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제도적인 변화가 같이 가져야지 실제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정책을 봤더니 이건 정말 꼭 먹고 알 먹는 정책이더라고요. 자, 미국의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 구조를 녹색으로 바꾼다. 녹색으로 바꾸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 그런데 그 녹색 산업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게 태양광이라든지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이라든지 전기차. 그럼 고용도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생산한 것을 팔아야죠. 그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민들이 자기 집수리를 해야 되고 태양광을 올려야 되고 전기차를 올려야 되고, 그런데 비용이 비싸요. 그럼 어떻게 주나?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민들이 망설일 때 이거 너무 비싸서 내가 못하겠는데 라고 할 때 이 정도 지원이면은 앞으로 전기요금 올라서 내가 지불해야 될 거 계산해 봤더니 지금 설치하는 게 더 이득이야. 그럼 사람들이 또 글로 가겠죠. 그래서 한 가지 정책을 하더라도 산업전환, 일자리 만들기,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서 사회 전체를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사회로 같이 만들어주는 거. 저는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히 난방비 많이 나와서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도시보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등유를 사용하게 되고 등유는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때 플랜카드가 많이 걸렸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보조금, 지원금 준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을 했죠. 기후변화 시대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더운 날, 점점 더 많이 추운 날, 한파와 폭염이 번갈아 진행이 될 텐데 그때마다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정부가 계속해서 60만 원, 80만 원, 60만 원, 80만 원 줄 수 있을까? 못 준다. 차라리 아예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지원을 하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서 쓰고 글 써가지고 국회에도 보내고 언론사에도 보내고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뉴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제 30도 찍었습니다. 5월 달에 30도 찍었어요. 이번 여름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 여름 기억하십니까? 폭염에 난리가 났었죠. 그때 전기요금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누진제 수정하자 이렇게 막 해서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자, 이번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원가 여전히 원가 이하여서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겠죠. 그랬을 때 냉방비 대란으로 또 보조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정말 집수리 단열 개선 또는 어떤 효율 설비를 갖춰가지고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런 기기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영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산업을 연결하는 그런 정책이 저는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자료를 볼 때마다 미국의 IRA는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서명한 이후에 90개 이상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투자에 한국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미국 언론에 실리더라고요. 이거를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한 축으로 이렇게 탄소 중립 이후에 실제로 주요 경제 국가들은 탄소 중립 체제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도 만들고 법도 통과시키고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기업들의 긴장감이 굉장합니다.
특히 요즘 뉴스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하고 싶은데 재생에너지가 없다라는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 자료가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 권고안.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죠? 자,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요즘 ESG 경영 많이 하잖아요. 자,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 엄청 뿜어내거나 또는 환경을 파괴하거나 또는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밝혀야 된다.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해라 라는 것들이 요즘 기업의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업이 제품을 만들거나 경영 활동하면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을 어디까지 기업의 책임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조금 어렵게 제품 제조가 있고 협력사들이 부품 만드는 공장 과정에서 배출되는 거, 제품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송하고 사용하고 폐기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보통 제가 이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제품 만들려면 석유를 쓸 수가 있죠. 석유를 태워요. 그럼 CO2가 배출되죠. 자, 이 제품 만들 때 제가 전기를 썼어요. 근데 전기 만들 때 석탄을 쓰기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스콥 2라고 하고, 제가 이 제품 만들 때 요거는 제가 안 만들고 부품 납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납품하는 회사가 요거 만들면서 CO2 배출한 거 있잖아요. 자, 요것도 내 책임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기업의 책임이다라고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요게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의약품 기업 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제일 잘 쓴 기업의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스콥 1, 2라고 해서 직접 배출량이 있고요. 여기 스콥 3가 있는데 여기 어떤 게 들어가느냐? 구매한 제품의 서비스, 원자재 운송 과정에서 배출한 거, 폐기물 발생하면서 배출한 거, 출장 다니면서 배출한 거, 직원이 출퇴근하면서 이용한 자동차에서 배출한 거. 자, 이것들을 다 기업의 책임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탄소 중립 그래프 이렇게 꺾이는 거 보셨죠? 자, 요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배출량인데 2050년대에는 어떻게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0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스콥 1, 이 기업의 직접 배출량, 스콥 2, 전기 사용하면서 배출량, 이게 스콥 3예요. 스콥 3가 다 어디서 배출한 거? 직원이 출퇴근하면서 수송 분야에서 또는 협력업체가 배출한 거예요. 그런데 탄소 중립은 이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공급망 이슈가 발생해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협력하는 업체들이 탄소 중립하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 우리랑 계속 거래하려면은 탄소 배출을 줄여. 자,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해외의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너네 우리랑 계속 거래하고 싶으면은 탄소 배출 줄여.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넷제로 반도체를 요구해서 삼성과 SK가 난감하네가 이런 겁니다. 애플이 또는 델이 우리 탄소 중립 2030년에 우리 할 거야. 그래서 삼성이나 SK가 우리랑 계속 거래하려면은 너네도 2030년까지 탄소 중립해. 이런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의 30%가 글로벌 거래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 만나보면은 우리도 통보가 왔다. 우리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와서 이걸 어떻게 마련할지, 얼마나 비용이 들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아까 제가 배송 분야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DHL이 뭐죠? DHL 전 세계적인 물류 회사입니다. 자, 이 물류 회사의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은 지속 가능성이 나와요. 물류 수송하는 것은 여러분 수송하는 거는 거의 석유를 쓰잖아요. 자동차, 트럭, 우리 주변에 막 트럭 다니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류에서도 탄소 중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DHL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전기차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로 기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는 탄소 배출 완전 제로 배송을 위해서 우리 최종 배송은 자전거로 합니다. DHL이 갖고 있는 자전거 배송의 규모는 28,500대입니다. 제가 요즘에 해외 자료를 많이 보잖아요. 해외 자료 볼 때마다 요즘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벌써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자료가 미국, 유럽 자료 많이 보다가 요즘은 어디 자료를 보냐면은 아시아 자료를 많이 봅니다. 왜 아시아 자료를 보기 시작했냐면은 저랑 같이 연구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재생에너지 시장 컨퍼런스에 갔다 왔대요. 근데 그 시장 컨퍼런스에 가서 한국 발표도 하고 아시아 지역의 발표를 딱 듣는 순간 자기가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더래요. 아시아 지역이 우리보다 더 빠르게 더 혁신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약간 자료 찾으면 그래서 독일은 뭐 하고 있어? 어디는 뭐 하고 있어? 라고 해서 그쪽 자료만 보다가 그래서 저도 이제 아시아 자료들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인도가 지난 6개월 사이에 지붕 태양광을 1기가와트를 올렸는데 1기가와트가 얼마냐면은 원전 한 기 용량이에요. 와, 인도가 6개월 사이에 지붕 위에 태양광을 원전 한 기 분량을 올렸다고? 그리고 어제 베트남의 4차 전력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저 그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베트남의 4차 전력 계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2030년까지 베트남의 모든 오피스 건물과 관공서는 전력의 50%를 자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까지도 이런 속도로 바뀐다면은 과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런 자료가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있습니다. 고 그린 플러스를 통해서 해상 운송 중에 최소화된 CO2 발자국. 자, 이제 물류에는 배를 이용한 선박에 왔다 갔다 하는 왕래도 있죠.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바다에 배가 몇 대나 떠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떠 있겠죠. 컨테이너 선을 싣고. 그런데 이 배들이 주로 어떤 연료를 쓰냐면은 벙커CU라든지 매우 질 낮은 연료를 썼었어요. 그러면 CO2 배출량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국가의 배출량으로 관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토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 국제사회의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배를 운송할 때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1위입니다. 전 세계 배 제일 잘 만드는. 그래서 조선 산업의 하두가 뭐냐면은 탄소 배출을 줄인 배를 얼마나 빨리 만들 것인가가 요즘 조선 산업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이에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기업들은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요구를 받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정부와 지방 정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탄소 중립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게 1990년에서 이게 2020년이고 이게 2050년입니다. 자, 미국 저도 막 트럼프 파리 협정 탈퇴하고 막 이럴 때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보시면 미국도 내려가는 경로에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이만큼 내리고 이만큼 내려가겠다라는 게 미국의 감축 경로입니다. 자, 요거는 독일의 감축 경로입니다. 자, 요게 1990년이고 보시면은 독일은 꾸준히 줄여왔고요. 이걸
이렇게 줄이겠다라는 게 독일의 감축 경로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한 20년 이거 했잖아요. 하면서 어떤 걸 볼 때 되게 깜짝 놀라냐면은 이렇게 2050년에 배출 제로를 향하는 그래프가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전에는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2018년도 1.5도씨 특별보고서, 2020년도에 탄소 중립 선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정말 요즘은 어떤 국가 보고서를 봐도 심지어 인도도 2070년 제로, 중국도 2060년 제로, 그리고 아까 기업들 보고서 보셨죠? 저는 기업들 보고서 보는 게 더 놀라워요. 다 어떻게 구현할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보고서 읽으면서도 이 정도 해서 이게 될까 싶기도 한데 일단 목표점은 어떻게 되고 있다? 아래를 찍고 있다라는 게 저는 세상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한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미국의 경로, 독일의 경로인데 한국의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1990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2021년까지의 최근 자료고요. 요게 2050년입니다. 지난 30년, 앞으로의 30년에 중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간 게 우리의 총 배출량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숲이 흡수해서 마이너스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2050년도에는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서 말 그대로 순배출 제로가 되는 경로입니다. 자, 요 배출량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1년의 삶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라고 있고 그 종합정보센터가 우리나라의 1년의 국민들이 살면서 산업 부분, 전기 부분, 건물 부분, 수송 부분, 폐기물 부분, 농업과 축산과 이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하는지 그것만 연구하는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CO2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배출했는지를 이렇게 수치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출량이 줄었던 적이 2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IMF 때 꺾였습니다. 또 한 번은 코로나 때 꺾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우리가 줄이기로 약속한 양은 2030년까지 요만큼, 그리고 2050년까지는 이만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정부에 계신 분들, 각각의 정부 부처들, 보통 환경부가 주무부처다 보니까 환경부는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힘이 센 기재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이런 데 공무원들이 우리의 목표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인식하고 정책을 같이 맞춰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갈 것 같지가 잘 않아서 그러려면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우리가 탄소 중립하고 있고 탄소 줄이고 있고 정부도 움직이고 기업도 움직이고 우리도 움직이고 느껴지세요? 느껴집니다. 느껴집니까? 그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날 좋은 5월에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 시간을 내 가지고 이런 강연을 듣고 있다는 것도 느끼신다는 약간의 변화의 시작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더 돼서 바로 실행령을 갖춰야 될 텐데요. 자, 그랬을 때 요게 요까지만 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게 요까지 가는 게 만만치 않은데 최근에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은 가장 많은 부분에 이 감축을 해야 되는 분야가 바로 전환과 수송 분야입니다. 전환과 수송. 전환은 전기 만들 때 배출하는 거고요. 수송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차가 2,500만 대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면은 2명당
차 한 대씩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2명당 차 한 대씩을 갖고 있으면서 2050년도에 탄소 중립 사회를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걸 전기차로 바꾼다 하더라도 2,500만 대를 다 전기차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많은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막 해보려고 하는 거는 정말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지킨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남은 7년 동안 뭘 해야 되는 걸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당장 석탄 발전소가 20개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석탄 발전소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60개 정도의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발전소 폐쇄 지역하고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 몰려 있는 데가 충남하고 경남이다 보니까 충남하고 경남은 어제도 회의했는데요. 이런 거죠. 석탄 발전소 빠지고 나면은 지역 경제와 지역 일자리 어떻게 하지? 우리 특구 만들어 달라. 우리 대책 필요하다. 이런 회의를 시의원들, 도의원들 모여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바로 당면 과제니까요. 자, 무공해차 지금 43만 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차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여기도 보면 전기차 충전기 있고 쓱 지나가는 차들 보면 전기차 눈에 보이시죠? 그게 43만 대입니다. 그런데 수송 분야에서 온실가스 줄이려면은 450만 대를 2030년까지 보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수출하고 자동차 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나 기아나 삼성 차들이 뭐로 바뀌죠?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내연기관 안에는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진짜 배터리로 가는 겁니다. 가전제품 같이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내연기관 부품 생산하는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관련해서 실업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주유소가 11,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기차로 바꾸면 바꿀수록 주유소는 어떻게 되죠? 주유소가 문을 닫고 충전기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우리 제천 시내에서도 지금 자동차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은 정비업 수도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탄소 중립이 그냥 환경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전기, 수송, 건물 모든 영역을 바꾸기 때문에 그럼 이런 계획을 세워야겠죠. 탄소 중립이 이런 속도로 진행된다면은 2030년도에 우리 제천시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걸 상상했을 때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일자리를 잃거나 충격받는 사람들은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막막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일자리는 습득을 하거나 지식이 있어야지 그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그림으로 그리고 또 없어지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21%로 늘어나게 됩니다.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도 160만 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단기간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온실가스 줄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대대적인 그린 리모델링과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 그래서 이것도 몇 채를 고치는 찔끔찔끔이 아니라 규모 있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예산을 누가 어떻게 마련할 거냐? 국토교통부랑 논의하고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마련하고 지자체도 매칭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저는 탄소 중립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가야 되고요. 그랬을 때 실제 법이 만들어졌고 이번에 만들어진 게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입니다. 자, 방금 지난 3월 달에 국가계획이 완성이 됐어요. 4월에. 그럼 이제 시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계획에 따라서 시군구 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게 바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천시도 방금 제가 막 말씀드렸던 이런 변화를 제천시의 관점에서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의원님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조례 그냥 발의하면 되는데 그 조례 발의한 게 결국은 여기 제천시에 있는 공무원들과 또 제천에 있는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되고 같이 이해하고 알아야지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려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도 하고 얘기 나누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오늘 여기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그래 2050년까지 우리 제천시도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2030년까지 그 변화의 과정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노출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갖고 이걸 준비하지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이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저는 오늘의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자체도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시도 계획이 수립된 6개월 이내에 국가 계획 수립된 6개월 이내에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제천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디서 얼마만큼 되는지를 누가 관리한다? 시장님이 관리해가지고 3월 31일까지 제천시 에너지 분야에서 얼마 배출되죠? 산업 분야에서 얼마 배출되죠? 농업과 토지 산림, 폐기물 분야에서 우리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죠? 이 배출에 대한 통계 관리를 제천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한 것을 어떻게 한다? 점검하고 보고하는 체계가 작동하게 되는데요. 점검하는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은 탄소 중립 시군구 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 장관과 관할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그 다음 이게 감축만 있는 게 아니라 적응 계획이 있습니다. 자, 지방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이 있는데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결과 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보고한다. 이제 법에 따라서 자, 우리 제천시가 있습니다. 제천시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불을 겪을 수도 있고 가뭄을 겪을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여러 재난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재난이 더 많이 발생할 텐데 이런 재난에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수립한 게 기후변화 적응 대책입니다. 그리고 제천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감축 대책을 세운 것이 바로 탄소 중립 계획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계획이 있죠. 이 두 개의 계획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환경부 장관은 시도와 시군구의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매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국적으로 올라온 우리나라의 226개의 기초와 17개 광역의 보고서를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공개와 더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계획의 전년도 추진 상황을 어디에 보고한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방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와 계시는데요. 이게 바로 의원님들이 이 과정을 관리하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방 의원들이 이제 지역의 적응 계획, 탄소 중립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지 의원님들이 아는 만큼 또 그 지역의 정책들이 좋아지고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우리 제천시의 인구 현황이라든지 산업구조에 따른 배출량 또 배출을 산업이 많이 하는지 공공건물이 많이 하는지 상업건물이 많이 하는지 제천에 있는 주요 2개의 대학들은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천은 어떤 제도가 있어야지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탄소 중립 기반을 갖추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 이후에 이 계획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걸 수립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또 거버넌스로 탄소중립위원회가 있어야 되고요. 또 시장이 모든 걸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위급 공무원 중에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을 지정해서 관리 감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돈이 필요하죠. 그러려면은 기후위기 대응 기금을 마련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의회에도 보고하겠지만 이제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백서를 발간해서 진행 상황들을 아까 기업들 보고서 쓰는 거 보셨죠? 기업들 이렇게 그래프 내리면서 우리 이만큼 줄였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보고서 쓰는 거 보셨죠? 이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교육과 학습입니다. 알아야지 준비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천시의 행정 조직도를 보고 조직도 안에서 누가 이 일을 담당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천시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한 총 60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서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뭐 이런 거 막 검색해 보거든요. 제가 해본 것 중에서는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올라가 있는 게 지금 제천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 예고입니다. 자, 이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규칙이 어떻게 된다? 폐지가 되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탄소 중립 녹색성장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런 자료들이 뜨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제천시와 한국농축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이게 왜 체결됐을까라고 했을 때 농업 분야 탄소 중립 정책인 글로벌 푸드데이 관련한 정책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라든지 여기 보니까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나름 제천은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로 했을 때 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최근에 경북에 있는 그 시에도 강의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탄소 중립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3건이 잡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정말 조례 제정의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지역별로 편차가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조례, 제천시의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보면은 이 조례가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시장의 의무는 뭐다? 시민의 의무는 뭐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뭐다? 그리고 우리도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할 거다. 이 수립안에 보면은 녹색 건축물, 녹색 에너지, 녹색 교통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구체적으로 제천이 어떻게 탄소 중립 도시로 가기 위한 정책들이 담기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추진 사항의 점검이 있고 위원회 구성이 있고 제가 거기 봤을 때는 기금의 조성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화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다음 단계에서는 제천시의 탄소 중립 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법에 따라서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도와서 탄소 중립이 제천 안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센터를 만드는 게 조례에도 담기고 법에도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입법 예고와 더불어서 진행이 되는 걸 텐데요.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원구입니다. 제가 봤을 때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체계를 잘 만들어가는 곳이 노원구인 것 같습니다. 자, 노원구는 여기 보시면은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했는데 부구청장 직속의 탄소중립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구청장의 의지가 이거는 한 과나 팀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추진단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은 좀 미안한 게 그 제천시의 탄소 중립 담당 공무원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한번 얘기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간 것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 사실 기초지자체 조직에서는 탄소 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정도의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하고 난 집에 갈 때 정말 담당하시는 분께 이게 어떤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분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인프라적인 상황이 있을 텐데 부담과 요구만 만들어 놓고 가면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들으셨으니까 시민들께서도 시장님한테 탄소 중립 담당 공무원이나 여기에 좀 더 집중이 필요하고 예산도 좀 주시고 사람도 주셔야 된다. 사람은 안 주고 아까 보고해야 되는 거 보셨죠? 그 보고서 누가 다 만들겠습니까?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반에 만들어지도록 힘을 실어주시는 게 바로 시민들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조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노원은 원래 노원구가 2011년도에 그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게 노원 환경재단 이런 것들도 만들고 노원구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노원구에 대학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 아리백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종교계 협의체 이런 것들까지도 만들어서 종교계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체계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계획 수립 단계지만 이렇게도 계획을 세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봐주시고요. 광주광역시는 사이트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사이트에 가게 되면은 광주시가 이렇게 구가 있잖아요. 각 구별로 온실가스나 에너지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이 사이트에 가면 에너지 커뮤니티라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민 대상 지원 사업 아까 제가 백악관 사이트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여기 가게 되면은 주민들 대상 지원 사업이 있고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업, 자동차 지원 사업, 가전기기 관련 지원 사업이 있어서 보통 관심 있는 시민들도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해주면은 찾아가서 보게 되고 또 이전에는 전기요금에 부담이 안 되다가 전기요금이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정보를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예 광주는 각각의 구마다 거점 공간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마을 거점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카페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거기 가면은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법, 집수리하는 법, 태양광 신청하는 법, 보조금으로 하는 법, 아니면 자가로 하는 것, 또는 협동조합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 동네에 있는 거점 센터에서 하나씩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점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누군가는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자기 시간을 내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이 사람은 뭐 먹고 살지? 라고 하면서 요즘에 논의하고 있는 게 에너지 활동을 하고 지역에서 탄소 중립 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위한 활동수당을 만들자라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는 지역에서 저같이 이런 강의도 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이게 막 쫙쫙 퍼지면서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전환 마을 거점 센터 만드는 거랑 네트워크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광주시는 하고 있고요. 대구는 태양광 지붕 산단 1.5기가와트 그리고 제가 그 경기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이라서 어제 경기도 탄소중립위원회 회의에 참여했거든요. 거기서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는 9기가와트 2026년까지 그러려면은 산단 태양광 플러스 공공기관 아리백 이런 것들을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시민들이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했고 재생에너지 만든 건 REC라고 해가지고 좀 더 가격을 높이 쳐서 팔 수 있는 증서를 줍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시민들이 만든 이런 재생에너지 증서를 가지고 카카오에 있는 제주 오피스에서 쓰는 전기를 100% 아리백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연결하거나 기업들도 특히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관심이 높아요. 우리 아리백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아리백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누구한테 사지? 이왕이면 시민들이 햇빛 발전한 그 REC를 사는 게 의미가 있겠네 라고 해서 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이 제주 카카오 오피스를 100% 재생에너지, 여기 보면은 제주 오피스 아리백 달성 태양광으로 조달하는데 시민조합에 생산한 에너지를 구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재밌는데요. 저도 여기 태양광 출자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로 양조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 양조장이 술을 생산하면서 태양광 전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리백 술 해가지고 이 태양광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술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양조장에서 만드는 술이 아니라 이 양조장에서 쓰는 전기는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빚은 술은 아리백 술입니다 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으니까 뭔가 변하는 것 같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제가 지난해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신부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대전 충남교구에 계시는 신부님들이 한 4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400명이 1박 2일 동안 공부를 하는데 주제가 탄소 중립이다.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진짜 딱 강의를 갔는데 엄청 큰 성당에 신부님들이 300명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오늘 여러분께 하는 것처럼 탄소 중립 강의를 막 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봤더니 주교님께서 이제 대전교구의 주교님께서 2050년 한국 사회가 탄소 중립이라면은 우리 교회는 더 빠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2040년 탄소 중립을 하자. 그러려면은 교회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에너지 쓰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니까 신부님들부터 집중 교육을 받고 우리 성당의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그 다음에 계속 대전교구 탄소 중립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저도 조사를 해보거든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내가 강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갔더니 3월 2일 대전 주보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갈마동 본당의 탄소 중립 활동 보고 나오는데 거기에 이게 1년 그래프로 돼가지고 전기 소비 현황이 쫙 나오고 가스 소비 현황이 쫙 나오고 2022년도에 전기 소비량 대비 태양광 발전 용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로 관리를 하면서 예전에는 성당이나 교회에 가면은 거기 다니는 교우분들, 신도분들한테 여러분 차 덜 타고 다니시고 성당 올 때 대중교통으로 오시고 잔반 남기지 마시고 에너지 아껴 쓰시고 이렇게 교육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성당이라는 공간 자체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전환할 것인지를 공개하고 관리하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도 말씀드리면서 이번 여름에 폭염 때문에 분명히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폭염 때문에 제일 많이 쓰러지는 분이 공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소에 계시는 노동자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군인들도 지난해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폭염에는 정말 아무도 죽지 않고 너무 더우면 좀 일 덜 하고 공사장도 막 30 몇 도, 8도 올라가는데 이게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좀 안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라갈 텐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기후변화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던 지자체 에너지 센터 중에서 제일 잘 된 데가 전주시입니다. 저는 의원님들 한번 아니면 공무원들 한번 여기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가면은 뭐로 돼 있냐면은 집을 하나 똑같이 딱 만들어 놨어요. 집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집을 어떻게 수리를 하면은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표준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공공 건물부터 단열 사업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옛날에 우리 러브하우스 있었잖아요. 이랬던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게 인테리어가 아니라 이제는 에너지 효율로 가야 된다. 창틀을 바꾸고, 그리고 황소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기를 밀봉을 하고, 그래서 집을 어떻게 수리할 거냐. 그리고 농촌 주택은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부터 히트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로 연료를 전환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제천에도 아파트가 많이 보이던데 아파트 공용 전기요금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ED 교체라든지 엘리베이터 전력 회생 장치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는 전기를 쓰지만 내려갈 때는 오히려 전기를 만들어내면서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펌프, 고층 건물까지 물 쫙 올리려면 에너지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펌프만 교체해도 공용 전기요금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에 지붕 위에 태양광 올린다든지 예전에는 많았는데 입주자 대표들이 입주민들이 많이 동의를 하면은 아파트 지붕에 태양광을 올릴 수 있고 이 전기 판매하거나 하게 되면은 정말 공용 전기요금 0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줄이면서도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경상북도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니 태양광이라든지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 얼마 내고 있는데 태양광 달았을 때 초기 투자비가 얼마인데 전기요금으로 하게 되면은 몇 년 만에 그게 빠지는지 이런 것들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럴 텐데 공공교통을 상당히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9유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9유로 버스 해가지고 사람들이 에너지 비용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일 때 정액으로 마음껏 탈 수 있는 그런 제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겪으면서 공공교통이 더 줄어들고 더 불편해졌어요. 돈은 여기에 써야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청송군에서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만들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세종시가 지금 광역 단위 최초 무상교통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쯤에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도 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집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에너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공공성을 강화해서 비용 줄이면서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영역에 예산을 쓰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지자체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드리고 싶고요. 해남의 저탄소 쌀 생산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시간 15분 썼어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의지를 모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정말 만들고 싶은 모델이 사실은 제가 이런 공부하고 하기 전에 2008년도 10년도에 독일의 에너지 자립 마을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여기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런 생각들.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원전, 석탄 발전소 막 이런 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모델 이런 게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답사했던 독일의 펠트하임 같은 모델인데요.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풍력 가지고도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풀어지게 되려면은 그 절차가 공정해야 되고 시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로 인한 이 수익이 같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저는 그게 한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저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얘기들을 막 쏟아내듯이 제가 언제 여러분을 또 뵙겠습니까? 네, 네, 제가 질문 받을 텐데요. 오늘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리고 오늘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셨으니까 이후에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먼저 시작했던 사례들이 있어서 그 사례들을 또 참고하면서 제천에서도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오히려 제천의 사례가 다른 지역에 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